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13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를 다지기 위해서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줄 소환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에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특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폐기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저지하려 했다는 경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밤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로 가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고 여러 파장을 우려해 만류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가정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새롭게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지만 며칠 뒤 사후 문건이 만들어진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관련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달리 대통령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직접 열람하는 장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출국 금지 상태도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과 유상인 과기부 장관도 소환됐는데 두 사람 모두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잘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질문들 혹시 받으셨을까요? 비상계엄 당일에 대한 질문들이 주로 질문이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안 장관과 유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배경을 물으면서 국무위원 권한이나 의무,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동시다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특검법에 이름을 올린 것만 16개에 달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 의혹에 건진법사 청탁 의혹까지 포함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여기에 전국 경찰서에서 명태균 씨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공천 개입 의혹 등이 대상입니다. 특검팀은 광범위한 수사를 위해 역할도 나누기로 했습니다. 특검보 4명이 각각 2개에서 3개 팀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특검팀이 공식 수사 개시를 선언한 가운데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 이미 출국 금지 조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이 김 여사를 출국 금지했는데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팀이 다시 김 여사의 출국을 막은 겁니다. 체제를 갖춘 김건희 특검팀은 조만간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시기도 본격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차상방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팀을 4개로 나눠서 이른바 VIP 경로서를 포함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 출범과 동시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예상대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물론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역시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고 제가 만약에 전화라도 한번 통화했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최상병의 부대장이었던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는지, 또 김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이른바 VIP 경로설도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VIP 경로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임 전 사단장 등 군 관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하자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며 막았다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은 이에 따라 수사팀을 4개로 나눠 구명로비 의혹과 VIP 경로설, 이종섭 전 호주대사,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 출범에 맞춰 사무실 근처에서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자리에서 물러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조만간 특검의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 등 여러 혐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직위안 판사와 심우정 전 총장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겼습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입니다. 재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 전 총장은 이 같은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결정을 받아들인 뒤 석방을 지휘하기까지 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여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조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통화가 이뤄진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또 창원지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인사차 도갈한 해명에도 두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는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수사방해 의혹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 독립성을 수호하기는커녕 살아있는 대통령 권력에 굴종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법 앞의 평등을 검찰 스스로 파괴하고 이 밖에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드러나게 되면 수사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엽니다. 인수위 없이 출발해 한 달 만에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보여줘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견을 하러 앞두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참모들도 대언론 접촉에 신중을 기하며 회견 준비에 매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 30분가량 예정된 회견은 대국민 보고 형식의 이 대통령 모두 발언에 이어 민생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 원고에 직접 수정을 거듭하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민생경제 정책 행보와 주요 7개국 G7 정상외교의 성과, 미국과의 통상협상 상황과 내각 구성 결과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민생경제 분야 질의응답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급등과 대출 규제 문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 외교 분야에선 한미 정상회담 계획과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에 대한 입장, 대북 관계 등이 화제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 의지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과 맞물려 쟁점이 되고 바람직한 당정 관계에 대한 입장도 관심입니다. 사회 분야에선 검찰개혁 등 개혁 과제와 관련해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달간 행보를 볼 때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해 특유의 솔직하고 친근한 표현으로 입장을 설명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회견을 마치면 곧바로 비교섭단체 5당 대표 등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핵심 쟁점이었던 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을 두고는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밀고 당기기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인데 특히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도 포함됐습니다. 또 집중투표제와 사회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회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사례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떤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안은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이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이 부활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소수 의석의 현실에 1,400만 개미 투자자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등이 겹쳐 한 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에는 여전히 타협 불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총리를 낙마시킨 적은 없잖아요, 저희도. 저희가 뭐 반대한다고 총리가 낙마될 일은 아니죠.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민주당은 인준 협조를 요청하며 장외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마땅히 제기되어야 할 질문조차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입틀막 정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험한 포갑입니다. 내란에 대한 반성 없이 국정 발목 잡기만 일삼는 국힘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적 아닙니까? 민주당은 쟁점 법안과 총리 인준안을 일괄 처리할 방침인데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국회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잠시 뒤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취임 30일 만에 회견을 여는 건데 어제는 공식 일정도 없이 준비를 했다고 해요. 네, 그만큼 준비를 국민들 앞에 이제 선보이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것이고요. 네. 이 대통령이 취임식 날 그날 국회에 와가지고 야당들과 다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1야당 지도부와 함께 또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례적인데 그 끊임없이 국정에 대한 현안 이런 것들을 야당과 소통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설득해 나가겠다 이러한 기조로 가고 있고 이번 정부 이름이 국민주권 정부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국민들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언론인들과의 소통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언론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아마 기자들의 질문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솔직하게 담백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은 총 1시간 반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했을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이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어떤 걸 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더 강하게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밝혔지만 앞으로 4년 11개월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짐의 메시지 더 강하게 나올 것 같고 그 외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뭐 민생이나 네. 그리고 개혁 과제나 그리고 외교 현안 이런 등등의 문제는 아마 질의응답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여전히 민생 회복 그리고 협치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는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다짐이 지금 한 달간은 순항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여당이 지도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여당과의 관계에서도 더 잘 설정해서 그런 협치가 더 유지되기를 실천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를 두는
그런 회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어지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은 대본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질문들이 많이 나올까요? 저는 우선 뭐 오늘 이제 통과가 예정되고 있는 국무총리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과 덧붙여서 인사 문제. 최근에 이제 검찰 인사도 했고 그다음에 장관 인선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정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불거지고 있는 중국의 전승절 참여할 거냐. 그래서 네. 외교와 관련된 문제도 역시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는 결국 뭐 제가 볼 때는 10분, 15분 정도 말씀을 하시고 주로 질문을 또 다 받는 그런 시간일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국민 민생 경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생 경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하시고 앞으로의 방침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야당들과도 빠르게 대화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광주에 직접 가서 국민들과도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소통 방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국민들의 생각들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정치 일정을 계속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회견이 끝나면 곧바로 비교섭 단체 5당 대표들과 오찬 회동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인선에 조금 문제 제기라고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대화가 주목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뭐 민정수석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었죠. 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그거보다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문제를 아마 본격 거론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하기에도 아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결이 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인 민주당 인사도 아니었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조국혁신당이 범여권으로는 분류는 되지만 적어도 조국혁신당도 비교섭 단체는 아니지만 12명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네. 정당으로서 본다면은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시각에 부합해야지 본인들이 마치 민주노총이 과거 하는 것처럼 나도 범여권이기 때문에 청구서를 내미는 듯한 그러한 행태를 보인다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현명하게 대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조국혁신당도 그러한 부분에서는 아마 예의를 좀 지키고 범여권이지만 야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좀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거론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사실 조국 전 대표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런 반응을 또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임기 초인 만큼 초부터 본인의 어떤 이 사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에서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내셨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야기할 때도 조국혁신당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감안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저는 교섭단체 요건을 좀 완화해달라. 네. 이런 부분들을 물론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지만 대통령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입장을 좀 끌어내는데 좀 집중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들과의 협치 문제가 이것이 이제 분열적 요소로 가게 되면 정권이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당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깔들 이것들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치적 관점에서 어떻게 좀 복돋아 줄 것인가 서로 그러한 좀 대화를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에너지가 모이면 결국 국민 개혁으로도 이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대통령 외교적인 보폭도 계속해서 넓히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이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한미 관계도 있고 특히 한일 관계도 좀 관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대한민국이 뭐 누구의 편이다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바로 옆에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인들이 하고 본인의 나라에서 가장 큰 그런 행사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와준다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타진한 것이고 네.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뭔가 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부정적인 어떤 기류를 끼친다기보다는 네. 우호적인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그냥 검토하고 고민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좀 한다라는 걸 좀 전달을 해놓고 네.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좀 중요한 건 지금 우선 미국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중국의 어떤 이 국가주석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의 어떤 전선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뭔가 틀어지는 듯한 느낌을 또 주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의 고민을 살짝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국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는 전승절 행사에 대통령이 불참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꾸 이제 민주당이나 일각에서는 주장하는 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도에 중국에 방문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막루에 올라서 네. 전승전을 이렇게 관람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으로 먼저 한국을 찾았어요. 그것이 포인트거든요. 네. 그 다음에 방문한 것은 다음에 일종의 답방 성격입니다. 그러나 상호주의 원칙이 가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문재인 정부나 봤을 때는 상호주의 원칙이 깨졌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국빈을 방문했지만 홀대를 받았고 또 시진핑 주석은 방문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천명한 것이 또 우리가 우려했던 국정원장 후보자였던 당시 이종석 원장 내정자도 천명한 것이 한미 동맹 위에 한미일 관계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위에 각 국가의 관계를 국익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냥 그러한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듯한 뉘앙스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7월 8일까지가 유예 기간인데 그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자신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 또 더욱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벌어졌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설 건지 암시해주는 그런 듯한 잘못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민주당에서 또 더더욱이 대통령실에서 더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한미 동맹이 가장 우선이다. 그것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이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있을 국회 본회의도 관심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이르면 오늘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반드시 오늘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네, 더 미룰 수가 없죠. 그동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경제가 폭망했고 또 정치는 완전히 말살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그런 국무총리의 직위는 매우 지금 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국무총리가 낙마할 정도까지의 전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본인도 일정 부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이 국회 본청에서 뭐 이렇게 럭셔리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런 인사도 좀 전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국무총리가 그냥 일방 독주하는 게 아니라 야당과의 어떤 대화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국민 여론에서도 전 나쁘지 않게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도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초대 총리인 만큼 그 국정에 좀 힘도 실어주시고 본인들 스스로도 지금 변화해야 되는 어떤 그 타이밍을 좀 못 잡고 있는데 오히려 국무총리를 인준해 줌으로써 합의를 해 줌으로써 국민들께도 우리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을 하면 국민의힘은 사실 딱히 막을 방안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과반 출석의 과반 의결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막을 네.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김민석 총리 후보 내정자 같은 경우는 중도층 국민들의 경우를 봤을 때 부정이 긍정보다 의견이 높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낮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 내정자가 아쉬운 부분은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을 좀 더 진솔하게 사과를 하면서 그렇게 청문회에 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이 해명을 한다고 하고 계속 해명한 것이 거듭 의혹을 더 제기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됐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러한 본인이 청문회에서 말한 그러한 유거 그것을 현수막을 걸었다고 해서 또 국민의힘을 고발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초대 국무총리가 안착하기를 바란다면 민주당도 더 자제를 해야죠. 오히려 자제를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보기에 민주당한테 더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강공으로 나간단 말이죠. 이러한 모습을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적어도 아마 통과는 될 거지만 앞으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총리가 되더라도 본인의 인사청문 과정을 되돌아보시고 국정에 전념하면서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야당도 대하고 국민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민석 방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공직 후보자가 위증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하는 그런 조항이 담겼더라고요. 사실 인사청문회법 관련해서는 개정이 양당에서 서로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 얘기는 국정조사나 그러한 상황과 다르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위증을 해도 처벌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자는 얘기는 다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에 있어서도 이번 사항도 봤지만 자료 제출 요구가 굉장히 부실하게 대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이유를 대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다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법안에서도 빠진 부분이 있다면 사실 인사청문회 요건을 네. 더 강화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을 분리하자 하는 부분도 사실은 여야가 협의해서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후 브리핑을 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자질 부분은 또 공개로 하고 네.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지금은 강행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거는 여야가 다 똑같아요. 양당이 다 집권했을 때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 통과가 안 되더라도 그냥 임명을 강행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경우에는 임명을 못하는 정도까지 강화를 한다면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가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야당의 법안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비난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함께 인사청문법은 강화해서 좀 더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국회의 권위도 세우고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제 공직자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꾸준히 눈높이가 높아져 왔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라든가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마 이렇게 기준을 정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앞으로 혹시라도 집권을 하게 될 경우 아무도 통과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들은 서로 토론할 이 지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도덕성과 정책 역량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통과에 대한 대화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야 공의 입장이 바뀔 때마다 도덕성 흠집내기 지금 사실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도 6억을 장롱에 쌓아놨다라고 하는 유튜브 썸네일 그거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래서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막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되고 나면 계속 그거 가지고 발목 잡기를 하려고 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면 실제로 한 나라의 국무총리의 명예를 그렇게 훼손한 채로 뭔가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망쳐왔던 그런 경제 실정도 있고 본인들 스스로가 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서 아무 소리도 못했던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차제에 좀 반성을 하면서 이번에 대승적으로 좀 함께 한다면 좋겠고 이 법안도 사실은 그 명예훼손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뭐 논의해봐야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타이밍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각 당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었는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보니까 토론회 끝나고 정청래, 박찬대 이 두 당권 주자들은 오히려 속도전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늦춰서 좀 더 완성된 법안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 두 주자는 지금 당권 선거에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미진하게 하거나 혹은 뒤로 미룬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당원들의 심판을 또 받게 되는 지위로 급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떻게 이 집권 세력이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뭔가 집권을 해 나아갈 때 여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검찰개혁이라든가 언론개혁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당연히 이제 당원들의 어떤 마음에 들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 일정 부분 국민들도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뽑은 것이 저는 그것에 대한 어떤 바람도 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법치주의가 좀 많이 망가진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좀 바로잡자라고 하는 열망에 좀 부응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표현이 참 강력했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었고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남기지 않겠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너무 과격하죠.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정부에 두고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행태를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이 나온 건데요. 이재명 정부가 왜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을 또 연이어 임명했겠습니까?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도 속도론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죠. 사법개혁이라는 우산 아래 두 가지 축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법부 개혁, 또 하나는 검찰 개혁. 모두가 다 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법부 개혁이 견제해야 될 부분은 상권 분립의 원칙이 작동해야 됩니다.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는 듯한 행동으로 간다면 이것은 누구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강경 일변도의 접근이라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고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 임명이 연이어 됐는지,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왜 속도론을 주장하는 건지 이 부분을 아무리 민주당 강성 의원들 모임에서 토론에서 접근하더라도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과 마치 정이 다르게 가는 디커플링이 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병참기지라고 하는 그러한 친명 강성 지지자들, 그 지지자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의의는 정치인들이 적절하게 써야 될 때와 할 말을 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도 검찰청 해체라는 부분은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동의하지 않는데 아무리 강성 지지층이 밀집해 있고 강성 의원들이 주장하는 토론회다 하더라도 아무리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온전하게 갈 수 있다. 이것을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눈치를 지금까지 사실 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는데 그 대원칙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국민의힘도 반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다 무마를 해줘버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현미경으로 검증하면서 이 100번 이상의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하면서 피의자로 전락시켜놓고 압박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검사들이 역대 계속해서 그런 활약들을 해오면서 검찰권의 남용 이런 시대를 완전히 열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선출직들이 검사들의 어떤 농간에 의해서 계속해서 뭔가 실패하거나 혹은 감옥에 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정말로 잘못한다면 당연히 누구도 성역과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 향해서는 굉장히 큰 이 법의 올가미를 걸어놓고 공격하고 또 또 다른 반대편으로는 또 용서해주고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가졌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이 기획력을 가지고 본인들이 처벌하고 싶은 사람 처벌하고 용서해주고 싶은 사람 용서해주는 이러한 법 집행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국민 눈치를 그동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 눈치를 보는 그런 당연히 기관으로 탈바꿈 시켜야 된다는 거 하는 열망은 지금 민주당에서 더 타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자, 국민의힘은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당의 상황을 코마 상태로 진단을 하고 반드시 살려내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철수 의원의 각오는 뭐 남다르지만 사실 회의적인 건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대위가 관리형 비대위를 천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당대회를 8월 달에 열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 직전에 김용태 당시 비대위원장 사태를 돌아본다면 김용태 당시 비대위원장이 당의 개혁을 위해서 5개 안을 제시했고 전당원 투표를 제시했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그리고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였어요. 하지만 관철이 안 됐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친윤들이 주류 세력들이
혁신이라는 이러한 미명하에 뒤에서 숨고 이것을 마치 페이크, 속임수로 쓰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당의 미래는 더 없을 거예요. 그 네. 얘기는 뭐냐?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으로서 온갖 안을 다 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결국 당에서 수용되느냐 마느냐 문제거든요. 네. 이미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우려를 하는 거고요. 과연 2달 남짓한 시간에 얼마만큼 많은 혁신안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중도적인 국민들이 왜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왜 여전히 윤석열과 김건희를 떠오를까? 그 얘기는 결국은 사람 문제거든요. 그리고 컨텐츠 문제거든요. 네. 사람도 바뀌지 않고 컨텐츠도 바뀌지 않는다면 당의 미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에 아마 더 많은 국민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안철수 위원장이 혁신을 하겠다고 했으니 네. 그 혁신을 한다면 정말 제대로 해서 인사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이것이 당에서 반드시 수용 관철이 돼야 된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전철을 밟을 뿐이고 또다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류들의 페이크에 속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혁신위원장에게 강력한 권한이 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철수 혁신위가 송원석 비대위를 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보수가 계속 이렇게 망해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안철수 의원이 탄핵 국면이라든가 이 계엄은 잘못됐다, 이런 입장을 그동안 계속 고수를 해왔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혼자 고립되어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세력을 좀 만들고 그 세력이 지금의 친윤 세력 자체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발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한켠에서는 지금 대선 백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선만 단순하게 평가해서는 그 당의 혁신을 이룰 수가 없죠. 윤석열 정부 3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바이든 날리면으로 시작된 언론인들 탄압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이채 양명주라고 하는 영부인에 대한 어떤 수많은 어떤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었던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다 방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자체가 대선 패배의 주요된 다 원인으로 다 결부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이후에 체포 관련된 이 상황에 돌입했을 때는 44명의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저 앞에 가가지고 대통령을 지키자,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 의원들이 적어도 국민들 앞에서 철저하게 사과하고 정계 은퇴 선언까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과연 이 세력이 앞으로 헌법을 계속해서 지키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믿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말에 따른, 본인들의 약속에 따른 행동이 뒤따라야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안철수 의원이 단순하게 그동안 혼자서 이견을 이야기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진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혁신위원회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도 궁금한데 안철수 위원장은 어제 전당대회와는 무관하게 60일 이상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안철수 혁신위원장의 의견일 뿐이죠. 네.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친윤 주류 세력들이 동의를 하느냐 여부에 달렸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당대표 권한이자 비대위원장은 송원석 원내대표거든요. 네. 거기에 한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지도부가 만약에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다시 구주류가 친윤 세력들이 잡는다면 네. 안철수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당은 결국 두 가지예요.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컨텐츠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당이라고 낙인이 찍힐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명심하시고 이번 혁신이 안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안은 낼 수 있어요. 그 안이 나온다면 그것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경남 밀양의 최고 기온이 38도를 넘어서며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어제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은 38.3도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으며 경남 합천도 최고 기온이 37.7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는 확대되거나 강화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경기도 용인과 하남시 등에 이어 울산과 부산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로 특보가 상향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그제 하루 5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한낮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열대야까지 나타나면서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최근 급격히 무더워진 날씨에 폭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그제 하루 전국에서 51명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했는데 그제까지 누적 온열 질 환자는 모두 5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 따졌을 땐 5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0명보다 118명, 30% 늘었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 더 많습니다. 특히 최근 낮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열대야까지 나타나며 나흘 동안 200명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환자의 30% 정도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에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어제 저녁 신도들이 모여있던 교회 지붕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속한 대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황보현 기자입니다. 곡선 모양의 돔 한가운데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른쪽에서 출동한 소방차가 있는 힘껏 사다리를 펼치고 물을 쏴보지만 거리가 멀어 역부족입니다. 위치를 옮겨 새로 진화 태세를 갖추는 동안 돔 지붕은 이내 시뻘건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불이 난 곳은 경기도 구리시 한 교회. 지붕에서 시작된 불은 아래쪽 예배당으로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소방차들이 한 서너 대 와 있는 상태고 한풍구 쪽으로다가 연기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제 초기에 못 잡은 게 이제 결국은 매캐한 연기 속에 소방대원들이 목조 의자 등에 옮겨 붙은 불을 끄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화재 당시 수요 예배를 위해 1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신속한 대피로 화를 면했습니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뒷산이나 인근 주택가로 옮겨 붙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목격자는 전했습니다. 바로 뒷부분이 산이에요. 만약에 바람이 옆으로 불었으면 되게 위험할 수 있고 옆에 또 앞쪽에도 빌라가 있어가지고 위치적으로는 바람이 많이 심했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곳이긴 한 것 같아요. 불은 저녁 6시쯤 시작됐는데 출동한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28대와 인원 70여 명을 동원해 3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돔 구조 안에 그 누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기 화재인 것 같습니다. 불이 나자 구리시청은 주민들의 현장 접근을 금지하고 통행 차량은 우회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안전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조사반을 현장에 보내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네, 어젯밤 11시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 13층 아파트 건물 6층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집에서 7살과 11살 자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소방서 추산 2,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고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유명 관광지 중문에 있는 호텔 부지 안에서 불이 나 잠자고 있던 투숙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50분쯤 제주도 중문 관광단지 내 CS호텔 부지 안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40여 명이 호텔 측의 안내에 따라 대피했습니다.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호텔 객실 인근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6시 8분쯤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새벽에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나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인천공항 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 상부도로에서 트럭과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부상자 구조와 사고 수습 등으로 서울 방향 일부 도로가 통제되면서 한때 정체를 빚었지만 지금은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베트남과 무역 합의를 타결했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에서는 디지털 교역이 쟁점으로 떠올라 협상이 복잡해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또런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무역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관세 20%를 부과하고 미국산 제품을 베트남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4월 2일 베트남에 대해 발표한 46%의 상호 관세보다 절반 이상 낮아진 수치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겨냥해 제3국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 수출하는 상품에는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이 미국의 시장을 개방하게 됐다며 미국산 SUV와 대형 차량이 베트남에서 잘 팔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영국에 이어 베트남이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면서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첫 무역 합의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각 국가의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인도와의 협상 타결도 임박했다며 미국이 전례 없는 강력한 협상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rebalancing the world's trading system and making it fairer for the American people. And if the deal is not fair for the American people, President Trump's told us not to take it. 마이클 폴켄더 재무부 부장관은 다음 주 추가 무역 합의가 발표될 거라며 협상에 진전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발표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이 오는 8일로 다가왔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역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말 한미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교역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아직 합의에 임박한 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의 민간 고용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베트남이 무역 합의에 도달하면서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가 발표한 6월 미국의 민간 고용은 전달보다 3만 3천 명 줄며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관세 정책이 워낙 오락가락하다 보니 미국 기업들이 투자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으며 신규 고용과 퇴사자 대체에 소극적인 게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향후 고용시장의 노동 공급을 축소시키고 임금 상승을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 공급 축소의 효과로 일부 산업에서 구인난과 임금 상승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고요. 민간 고용 쇼크에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2% 내린 44,484.4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에 힘입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국가 최초로 베트남이 미국과 무역 합의에 도달해 상호 관세율이 46%에서 20%로 내려가면서 낙관론을 되살린 여파입니다. 캐피털닷컴은 관세 부과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지 않는 한 낙관론은 커질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개발 투자를 늘리기 위해 9,000명 인력 감원에 나서는 등 관세와 함께 AI가 탄탄했던 미국의 고용 시장에 중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급등하면서 금 투자도 대폭 늘어나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과 중동 위기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안전자산, 그중에서도 금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올해 초 불어닥친 금 투자 광풍에 시중은행은 물론 민간 금거래소에서도 골드바가 일시 품귀 현상을 낳았습니다. 한돈이 70만 원을 넘어가면서 신지나 친구 돌반지 선물을 깊게 고민할 정도로 금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상반기까지 금시장 거래량을 집계했더니 지난해 연간 거래량을 뛰어넘는 37.3톤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거래 46.9%, 거의 절반은 개인 투자자였는데 기관과 실물 투자자는 줄어든 반면 개인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제 금값이 3,452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급등한 영향이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하고 무역 전쟁 우려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의 금매입 확대에 영향을 받아서 국제 금값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 금시장 외에 시중은행 골드뱅킹과 증권사 금 ETF 등 투자 수단이 늘어난 것도 금 투자액 증가에 한몫을 했습니다. 국민, 신한, 우리 등 세계은행 골드뱅킹 잔액은 5월 말 기준으로 1조 원을 넘었고 금 ETF 자산은 6월 초 기준으로 1조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선진국의 국채 또는 선진국의 통화 또는 금이라든가 아니면 은과 같은 기금속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 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신용 디폴트 리스크 자체가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미국 달러화보다도 훨씬 더 안전자산으로 국제 금값은 코로나19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서며 2023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페드 연방준비제도가 관세 정책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고 있어 당분간 금값 숨고르기가 있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특검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수사 관련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삼부토건 관련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1호 사건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다양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1호 수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는데요.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삼부토건이 폭등했을 때 주가 조작이 일어났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삼부 내일 체크라는 문자를 보낸 바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여사와의 회담 시기와 이 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자, 금감원은 지난 4월에 관련자를 고발했는데 당시에는 김 여사가 제외됐었죠. 검찰은 지난달 삼부토건 사건을 금감원으로 다시 이첩했고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면서 이 자료를 모두 넘겨받았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팀은 앞서 첫 공식 일정으로 금감원에 방문한 바 있는데요. 금감원에서 삼부토건 의혹 조사팀이 파견 나와서 지금 특검에 합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수사와 관련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오늘 오전 첫 기자회견을 엽니다. 앞서 어제 SNS를 통해서는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추적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 잠시 뒤면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약 1시간여 뒤인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대통령실은 회견 종료 시각을 따로 못 박진 않았는데요. 오늘 이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야5당 지도부의 오찬 회동이 예정돼 있는 만큼 2시간 안팎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여는 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서 상당히 이릅니다. 이명박,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시작 이후 100일 즈음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0일이 지난 시점에 공식 회견석상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국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표명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첫 기자회견의 형식도 이런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서 준비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이 간단히 모두 발언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 시간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데 쓰겠다는 건데요. 공간 배치에도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별도의 단상 없이 같은 높이의 장소에서 대통령과 기자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둘러앉아서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른바 타운홀 미팅 방식인데 대통령실은 질문과 답변 역시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회견에서 어떤 사안들이 주로 다뤄질까요? 네, 오늘 회견 크게 3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민생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그리고 사회 문화 분야 현안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하루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회견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핵심 참모 등과 수기를 이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어제 SNS를 통해선 당면 현안부터 국정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인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상 주제를 정리해보면요. 일단 민생경제 분야에선 역대급 대출 규제로 평가받는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 규제 또는 주택공급 대책 여부, 그리고 대체 투자 수단으로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선 발등에 불이죠.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그리고 미중 사이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또한 북핵 대응 등 대북 정책과 한반도 평화 정착 구상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문화 분야에선 검찰개혁과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저출생, 고령화 대책 등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YTN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김건희 특검이 오늘 아침 삼부토건 본사와 관련사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김건희 특검 수사도 꽤 빠르게 진행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아침에 삼부토건 본사와 관련사 등에 대해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아침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삼부토건 본사와 관련 업체 등에 대대적으로 이 수사관 등을 투입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특검팀은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언론 공지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삼부토건 회사와 피의자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2일 그 민중기 김건희 특검이 임명된 이후에 처음 벌이는 강제 수사입니다. 그리고 어제 특검팀이 이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나와 있는 수사 대상은 모두 16개입니다. 이 가운데 1번 가장 위에 있는 게 바로 이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특검팀이 오늘 삼부토건을 상대로 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은 이 다른 수사 대상에 비해서 기초 조사가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신속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검찰에서도 들여다보고 있었죠? 네, 정확히는 이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은 지난 2023년 5월이죠. 이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착수한 것처럼 조작해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입니다.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꼽히면서 한때 삼부토건 주가는 5배 정도 폭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 전 회장 일가 등이 무려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씨가 SNS 대화방에 3부 내일 체크라는 문자를 남겼고요. 이틀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인 젤렌스키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약속하면서 삼부토건 주가가 확 뛰었고요. 주가 조작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부터 한 7달 정도 사건을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가 삼부토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이때 그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대표 등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남부지검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공동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고 김건희 특검팀이 최근 사건을 이첩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네, 특검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김건희 특검 16가지 혐의 중에서 어떤 수사가 1호가 될 것이냐 많은 전망이 엇갈렸는데 지금 보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왜 1호로 선택했을까요? 사실 그간 이 김건희 특검팀은 조사해야 될 분량이 가장 많죠. 쟁점만 16가지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 어떤 수사부터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등 기존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찰에서 상당 부분 물증과 참고인에 대한 진술이 확보된 쟁점부터 수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거의 손을 대지 못했던 규명하지 못했던 의혹부터 시작할 것인가? 많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민주기 특검에서는 모든 쟁점에 대해서 고르게 수사 과정을 가고 싶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부토건 의혹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하지 못한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부부, 윤 전 대통령 부부 그중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입니다. 따라서 수사가 가장 미진했던 쟁점부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나머지 어떻게 생각하면 수사가 좀 무르익은 수사를 함께 진척시키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고요. 예. 이 때문에 이 삼부토건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이 포괄 계좌영장 등을 통해서 이 자금을 추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이 관여 여부에도 아마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안들과의 어떤 속도 맞추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삼부토건 관련해서는요. 일단은 지금 특검팀에서 들여다보고 싶은 것은 이 삼부토건의 전현직 사주 등이 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이 수백억 대의 이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요. 이 부분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된 것이 있는가, 또 부당하게 어떠한 정부에 관련된 이 정보를 흘린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이 김건희 여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 전 대표죠. 이종호 씨가 이 해병대 예비역들이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 이 삼부토건에 대한 주가를 체크하라라는 내용의 이제 메시지를 올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우크라이나에 방문을 해서 이 영부인 젤렌스키 여사를 접견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원희룡 그때 당시의 장관이요. 지금 재건 사업,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당시에 이 삼부토건에 대한 주가가 원래는 1,000원대 정도였는데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이 재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니까 5배 이상 뛰어서 2달 만에 주가가 5,500원대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혹시 이 김 여사가 관여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실제로 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하기 전에 어떻게 이종호 전 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삼부토건에 대한 주가를 좀 체크하라라고 이 단체 대화방에서 언급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시세 차익으로 지금 전현직 이 사주들이 100억 원대의 지금 이 시세 조정에 대한 이익을 취득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이익을
혹시나 어떤 공유받거나 수익에 대해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를 언제 소환할 것인가? 이것도 전망이 분분했는데 사실 수사 후반으로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애초에 있었거든요. 네. 지금 흐름으로 보면 좀 조기에 부를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일단은 삼부토건 관련해서는요. 이제 막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네. 계좌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준비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립니다. 오늘 이제 삼부토건에 가서 PC나 여러 가지 서버들에 대해서 압수수색해오면요. 포렌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포렌식만 하더라도 PC 같은 경우에는 포렌식했을 때 나오는 양이 상당하거든요. 그 포렌식에서 복원되는 자료들을 일일이 다 이 수사관들이 살펴봐야 되고 그중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선별한 다음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관련자를 부르기 전에 이 계좌와 포렌식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만 상당 부분 걸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압수수색 등 이런 강제 수사를 동원한 것은 삼부토건이라는 쟁점으로 먼저 시작하지만 이 삼부토건에 대해서 이 김건희 여사를 부른다라고 한다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들여다봐야 될 쟁점이 삼부토건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김 여사에 대해서 다음 주 중에 소환을 한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등 이 기존 검찰이 상당 부분 물증을 확보한 증거부터 이 조사, 대면 조사를 이어가다가 이번 달 후반부에 들어서 삼부토건에 대한 어떤 물증들이 대략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해당 쟁점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소환으로 물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기 특검에서는 어떤 한 가지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특검보별로 담당하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마다 김 여사를 소환해서 한 가지 쟁점씩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실 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참고인이라든지 피의자라든지 어떻게든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전 조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서면 조사 이상은 할 것 같은데요. 예. 당시에 원 전 장관이 어떠한 이유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는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어떠한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전부터 국토부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준비하던 사항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투입된 업무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김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도 어제 연장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김건희 여사 관련된 계획은 어떨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네,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이 지금 수사해야 될 쟁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엔 가장 큰 혐의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상당 부분 의혹이 지금 재판 단계에 있는 상황이지만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엔 아직까지 소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특검에서 16가지의 쟁점을 봐야 되는데 하루에 다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김 여사에 대해선 최소 3회 이상의 대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이 쟁점이 정리된 것부터 김 여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계속된 소환 조사 속에 이 삼부토건 의혹 등 물증이 또 정리되는 대로 이 추가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서요. 일단은 한정된 시간 안에 16가지에 대한 의혹을 모두 다 조사해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일단 정리된 쟁점부터 대면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나왔던 그 그래픽에서 전국 경찰서로부터 명태균 씨 관련된 자료를 모두 이첩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지 조은희 의원이라든지 다른 사건들도 지금 저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도 수사가 확대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 특검 법안에 따르면요. 수사를 하다가 관련 사건에 대해서 또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특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특검 쟁점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수사를 하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사건을 인지수사할 수 있고요. 인지수사를 하는 과정 중에 혹시나 김건희 여사가 부당하게 개입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주된 쟁점을 조사하되 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 추가 인지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깐 날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릉에 이틀 연속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강릉이 밤 사이에 최저 기온이 30.4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전 30.3도에 이어 이틀 연속 최저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속초 27.7도,
동해 27.6도 등 강원 영동 지방에는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강릉의 오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올라 올여름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윤 전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토요일 오전 9시에 나오라고 한 내란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그런데 10분, 20분은 늦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원래는 9시, 10시 이렇게 1시간 단위였다가 이제는 좀 분 단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사실은 실익 없는 기싸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특검의 조사 시간이 어떠한 지인과의 약속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9시에 따르겠다라고 했다면 그 시간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키려고 했다가 어떤 예상치 못한 교통 체증 등의 이유로 피치 못하게 10분, 20분 늦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 출석 일자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혹시 내가 10분, 20분 늦더라도 양해해달라고 미리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실익도 없는 기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상당 부분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예. 윤 전 대통령 그간 이 특검이 부르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한다라는 이제 포부를 밝히기도 했죠. 그 당당하게 조사에 임한다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협의된 출석 일시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하되 이 조사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진술거부권 충분히 피의자로서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분, 20분 늦는다라는 건 결국 특검에서는 10시에 가겠다는 나의 의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이 아닐까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특검과 협의가 된 시간을 좀 맞추는 태도가 조금 더 피의자에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특검은 계엄 당시 전후에 국무회의에 그 불법성이 있는지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안덕근 산자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을 조사했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어젯밤 11시가 훨씬 넘어서 끝났죠. 그만큼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나는 그러한 문건 내용도 알지 못했고 심지어 국무회의 과정 중에 나는 만류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실제 CCTV에 포착된 그 장면으로는요. 이 계엄 문건을 손에 들고 이 부분을 열람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는 난 그런 문건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그간에 진술했던 것과 배치가 됐고요. 네. 심지어는 이 헌법상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하는데 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러한 문서로서 해야 된다라는 헌법의 이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나 문제가 될까 봐 이 국무회의 당시의 이 상황 등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문서를 마련을 했고요. 이때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서명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서명이 뒤늦게 들어갔었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예. 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비대위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책위원회 회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기초부터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사랑받는 야당, 승리하는 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선의 안철수 의원님을 모신 점을 어저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뛰어난 역량과 경륜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당의 변화와 혁신은 모두가 함께할 때에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혁신은 어느 한 사람의 소임이 아니라 국민의힘 구성원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가 제시하는 변화의 방향과 어젠다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청하고 함께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의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각오 위에 희망과 책임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굳은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불과 반년 전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원활한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면서 추경으로 증액하자고 나선 것입니다. 민생 추경이라면서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우기더니 결국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입니까? 반년 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살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정액을 안 해줘서 문제다라고 하는 건 정말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랬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취임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특활비를 정액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 땅땅 치더니 특활비가 없어서 살림을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특활비가 없어서 국정이 마비되었다는 말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30일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재명 정권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삼권 분립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법부 장악으로 장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공공연한 압박을 시작했고 사법부는 이에 굴복하여 대통령 재판을 줄줄이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참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한마디로 변전충 인사입니다. 변호인단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 변전충 인사입니다. 먼저 변호인단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이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곳곳에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심지어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인이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주무르는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하사품처럼 공직을 한 자리. 네, 국민의힘 송은석 비대위원장의 모두 발언 들어봤는데요. 안철수 혁신위원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민주당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 대한 비판도 담았습니다. 추가 소식은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시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했는데 오늘은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무역 합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자 시장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0.82% 오른 3,100선을 다시 회복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0.46% 오른 785.77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7원 내린 1,355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증시 소식도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9차 내란 공판 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출석하면서 특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9차 공판인데요. 그간 이제 8차 공판 동안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이 9차 공판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기자들 앞에서는 발언을 아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발언을 만약에 한다면 그 지지자들을 향한 발언을 이제 할 것으로도 좀 전망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사실 뭐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어떤 발언을 한다 해서 그것이 어떤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지자뿐만 아니라 또 대다수의 많은 또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국 재판은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유죄 무죄를 가리는 만큼 오늘 이제 출석하게 될 증인신문에서 증인들이 하는 내용 또 이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도 내놓는 반박이나 탄핵 증거들
것들이 더 중요한 유무죄 판단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어서 죄송합니다만 짧게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최상병 특검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출석했는데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돌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임 전 사단장은 언론 보도를 굉장히 또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사에는 자신의 불리한 보도를 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도 했다라고 또 알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자신에 대한 이런 특검의 수사가 이 수사기관의 수사만큼은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자신에 대해서 불리한 보도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자신의 입장만큼은 적극적으로 언론에 자신의 입장문을 보도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억울한 점에 대해서 직접 호소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특검에서는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브리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이 현재 수사 방향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쟁점들과 특검의 입장만 이야기할 뿐이지 임성근 전 사단장이란 이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제 언론 브리핑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문을 통해서 언론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3부 토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덥고 습한 열기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나흘째 열대야가 나타난 서울, 오늘 한낮에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이틀째 초열대야를 기록한 강릉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전국 많은 지역이 폭염 경보로 강화된 만큼 온열 질환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대전 34도, 광주 34도, 대구 3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중부를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자외선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낮 사이 인천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원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